자, 여러분. 숨조차 크게 쉬기 힘든 긴박한 상황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여기는 조선 팔도에서 돈이 썩어난다는 소문이 자자한 최대감 댁입니다. 평소라면 비단 냄새, 기름 냄새가 진동했을 이곳에 지금은 살벌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험상궂은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쥐고 서 있고 그 서슬 퍼런 포위망 속에 우리 박 진사 어른이 서 계시는군요. 그런데 박 진사 꼴이 말이 아닙니다. 갓은 삐뚤어졌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며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최대감이 곰방대를 딱딱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보시오, 박진사. 내 자네를 믿고 관아 대신 불렀거늘 범인을 잡기는커녕 엄한 내 아들을 범인으로 몰아 감히 내 귀한 독자를 도둑 취급을 해? 여봐라. 당장 저 늙은이의 혀를 뽑아버려라. 아이고, 이를 어쩝니까? 박진사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대감,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저기 금방이라도 불호령이 떨어져 박진사가 멍석마리를 당하기 직전인 그때였습니다. 아버님, 목이 타실 텐데 차 한 잔 드시고 하시지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듯한 맑고 낭낭한 목소리. 바로 박진사의 며느리 연하였습니다. 그녀는 살벌한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향기로운 모가차를 든 찻상을 들고 사뿐사뿐 걸어 들어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런 등장에 최 대감도 포졸들도 그리고 박진사마저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과연 벼랑 끝에 몰린 시아버지와 찻상을 든 며느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옛날 이야기 채널 황금여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잊고 지낸 웃음을 깨울 아주 특별하고도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이 소동이 벌어지기 닷새 전 아직은 평화롭던 박진사 댁의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진사는 이 고을, 아니 저 멀리 한양 땅까지도 소문이 날 뻔했다가 만 유명한 헛똑똑이 양반이었습니다. 사서삼경을 줄줄 읊고 붓글씨는 명필이었으나 정작 쌀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콩 심은데 팥이 나는지, 콩이 나는지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는 분이었지요. 목소리는 우렁차 장군감이었으나 겁은 많아 쥐새끼 한 마리에도 기절을 하고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나 실속은 텅 빈 그래도 마음 하나는 비단결같이 곱고 순박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박진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각근을 매만지며 며느리 연하에게 한바탕 허풍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가 연하야, 내 어젯밤 꿈자리가 아주 기가 막히더구나. 하늘에서 붉은 용이 춤을 추며 내려와 내 품에 턱하니 안기지 않겠느냐? 이건 필시나라에서 내 숨겨진 지혜를 알아보고 정승판서 자리를 내릴 징조다. 그렇고 말고. 박진사는 마치 당장이라도 임금님의 교지가 내려올 것처럼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부엌에서 막 지은 따끈한 밥상을 들고 나오던 며느리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빙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님. 용꿈을 꾸셨다니 참으로 경사입니다. 해서 오늘은 용의 기운을 받으시라고 국을 좀 짭짤하게 끓였습니다.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사실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꾼 꿈은 용꿈이 아니라 어제 저녁 욕심내어 드신 돼지고기 편육이채에 밤새 끙끙 앓다가 꾼 개꿈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연하는 절대 시아버지의 체면을 깎는 법이 없었습니다. 연하로 말할 것 같으면 몰락한 남인 가문의 여식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무릎에서 글을 배웠고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총명함과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남다른 눈썰미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 지 벌써 3년. 소식 끊긴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된 시아버지를 봉양하는 그녀는 겉으로는 조용한 며느리였으나 실상은 이 집안의 기둥이자 숨은 해결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아침 공기를 찢어버릴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사 어른, 계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대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박진사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허겁지겁 마당으로 나가보니 아랫마을 최대감댁 머슴 돌쇠가 숨이 턱 끝까지 차서 엎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범벅이요. 신발은 한 짝이 벗겨진 채였습니다. 아니, 돌쇠 자네가 이 아침부터 웬일인가?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가? 어르신. 헉, 헉. 저희 대감마님 댁 가보인 황금 두꺼비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요. 뭐라? 황금 두꺼비가? 예. 어젯밤까지만 해도 안방 자개장 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던 그 주먹만 한순금 두꺼비가 오늘 아침에 보니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감마님께서 관아놈들은 뇌물만 밝히고 무능하다며 마을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박진사 어른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요. 그 순간 박진사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떨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용꿈이 맞았습니다. 오호라, 황금 두꺼비라. 내 그 사건 단박에 해결해 주마. 감히 내 고을에서 도둑질이라니 내 놈을 잡아 아주 혼쭐을 내주리라. 연화야 못하느냐. 내 돋보기와 탐정 수첩을 가져오너라. 박진사는 의기양양하게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찌나 급했던지 갓을 거꾸로 쓰는 바람에 앞이 보이질 않아 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밟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연하가 재빨리 달려와 박진사를 부축하고 갓을 고쳐 씌워드렸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옥매무새가 단정해야 범인도 겁을 먹는 법입니다. 그래. 내 잠시 무술을 연마하느라 몸을 푼 것이다. 연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채비를 마친 시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아버님, 다녀오십시오. 저도 혹시 심부름할 일이 있을까 하여 뒤따르겠습니다. 오냐. 너는 그저 구경이나 하거라. 내 신출기몰한 추리력을 보여주마. 최대감댁은 그야말로 초상집, 아니 난장판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꿇어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최대감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들어서자 최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박진사, 어서 오시오. 내 이놈의 도둑을 잡으면 내 재산의 18중 1화를 뚝 떼어주리다. 제발 내 두꺼비 좀 찾아주시오. 재산의 1할이라니 논이 몇 마직이며 밭이 몇 평이란 말입니까? 박진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헛기침을 크게 했습니다. 에헴, 걱정 마십시오. 내 눈을 피할 범인은 조선 팔도에 없습니다. 자, 어디 사건 현장을 좀 봅시다. 박진사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마치 사냥개처럼 안방을 이리저리 쑤시고 다녔습니다. 자개장 밑을 들여다보고 천장을 쳐다보고 킁킁거리며 냄새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다 방바닥에 찍힌 흐릿한 흙 자국 하나를 발견하고는 유레카를 외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찾았다. 범인의 발자국이다. 이것 보시오, 최대감. 이 발자국 크기를 보아하니 발이 아주 작은 놈이구나. 여봐라, 이 집의 발 작은 놈들을 죄다 불러 모아라. 발 큰 놈들은 다 집에 가라. 박진사의 황당한 지시에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덩치 큰 머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러났고 영문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부엌대기 하녀들만 불려나와 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며느리 연하는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흙 자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건 그냥 흙이 아니야. 연하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붉고 끈적한 것. 바로 고추장과 황토가 묘하게 섞인 자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열린 자개장 문고리에는 찢어진 옷자락 대신 아주 미세한 비단실 한 올이 걸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아무도 모르게 그 비단실을 담았습니다. 박진사의 수사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발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갓난아기까지 범인으로 몰 뻔하더니 급기야는 마당을 지나가던 똥개 누렁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다. 저개의 발바닥을 보아라. 진흙이 묻어있지 않느냐? 저놈이 배가 고파 황금 두꺼비를 떡인 줄 알고 물고 간 게 틀림없다. 여봐라. 저개를 당장 포박해서 옥에 가더라. 하인들이 개를 잡으러 뛰어다니고 누렁이는 컹컹 짖으며 도망다니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박진사, 지금 장난하자는 거요? 개가 금두꺼비를 물어가서 엿이라도 사먹는단 말이오? 내 성질 돋우지 말고 제대로 좀 하시오. 위기의 순간 연하가 조용히 박진사 곁으로 다가와 소매를 끌었습니다. 아버님, 잠깐 저 좀 보시지요. 박진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며느리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중대 국면인데. 아버님, 목이 마르시지 않으십니까? 저기 뒷산 절벽 아래 도깨비 약수터 물이 그리 달다던데 범인도 도망가다 목이 말라 그곳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의인? 도깨비 약수터? 거긴 도박꾼들이나 가는 험한 곳 아니냐? 박진사는 의아해했지만 며느리의 말이 틀린 적이 없었기에 다시 한번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 잠시 범인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올 테니 꼼짝 말고 기다리시오. 적에도 잘 감시하고. 박진사가 뒷산으로 향하자 연하는 최 대감 댁의 뒷뜰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문고리에서 발견한 비단실. 그것은 평범한 비단이 아니라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청나라산 공단이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그런 옷을 입을 사람은, 그리고 안방을 제 집 드나들 듯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뒷뜰 장독대 뒤에서 누군가 끄끄거리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보니 최 대감 집의 하녀분이었습니다. 분이는 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 처녀로 마음씨가 착해 연하가 평소 아끼던 아이였습니다. 분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다가가 어깨를 감싸자 분이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쥔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색색의 술이 달린 화려한 놀이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인의 것이 아니라 남자의 허리춤에 매는 사내용 놀이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하나뿐인 아들, 온갖 말썽은 다 피우고 다니는 망나니 최 도령의 물건이었습니다. 연하는 분이의 거친 손을 잡고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도령이 시켰느냐? 분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썼습니다. 말하면 죽인다고 했습니다. 연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에 고추장과 황토, 문고리에 비단실,
그리고 벙어리 하녀가 가진 도령의 놀이개. 그래, 범인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였어. 연하는 분이를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 너를 살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마.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날 밤 박진사 댁의 사랑방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내일 아침까지 범인을 못 잡으면 멍석마리는 따놓은 당상인데 걔가 범인이 아니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혹시 고양이인가? 박진사는 범인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추리 소설을 쓰고 있었고 연하는 그 옆에서 묵묵히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최 대감 댁에 다시 가셔야지요. 범인을 잡을 묘안이 떠오르셨습니까? 아, 그게 아직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박진사가 붓을 집어 던지며 한숨을 쉬자 연하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찻잔 받침에는 웬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은 제가 용하다는 암자에 가서 받아온 부적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내일 최 대감 댁에 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이 글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으면 범인이 제 발로 걸어 나와 무릎을 꿇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부적? 허허, 내가 내 걱정을 많이 했구나. 고맙다, 고마워. 박진사는 그 쪽지가 며느리가 밤새 정리한 수사보고서이자 취조 대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품속에 고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최 대감 댁 안방.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박진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최 대감,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 도령, 구석에서 떨고 있는 하녀분이 그리고 구경꾼들이 침을 꿀꺽 삼키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사, 이번에도 개나 고양이 타령을 하면 내 가만두지 않겠소. 최 대감의 으름장에 박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품속의 쪽지를 꺼내 펴들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우렁찼습니다. 아니, 사실 며느리가 적어준 글귀를 읽다 보니 저절로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다. 박진사의 호통에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범인은 어제 사건 현장에 결정적인 증거를 남겼다. 첫째, 범인은 황토와 고추장이 묻은 신발을 신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마을의 흙은 검은 흙, 붉은 황토가 있는 곳은 오직 뒷산 도깨비 약수터 가는 길뿐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투전판, 도박장이 있지. 순간 부채를 붙이며 딴청을 피우던 최도령의 부채질이 멈칫했습니다. 둘째, 범인의 옷자락에서 떨어진 이 비단실. 이것은 청나라 상인이 닷새 전 딱 한 필만 팔고 간 귀한 공단이다. 이 집에서, 아니 이 고을에서 그 비싸고 귀한 비단을 사입은 자는 누구더냐. 박진사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했지만 그 손가락 끝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정확히 최도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놀라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옷은 바로 그 푸른 공단 옷이었습니다. 내 이놈, 설마 내가? 최도령은 당황하여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버님, 저 늙은이가 미쳤나 봅니다. 증거 있습니까? 제가 그 옷을 입었다고 범인입니까? 그러자 박진사가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증거, 내 놈이 그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말을 못하는 저 불쌍한 분이에게 내 놀이개를 쥐어주고 협박했지 않느냐? 두꺼비는 내가 훔쳤다고 해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내 놈이 훔친 황금 두꺼비는 내 놈의 방 요강단지 밑을 세척만 파보면 나올 것이다. 어제 내가 술에 취해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최도령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스스로 자백을 해버린 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최도령의 방으로 달려가 요강단지를 드러내고 땅을 파자 잠시 후 찾았다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하지만 여전히 번쩍이는 황금 두꺼비가 나온 것입니다. 최대감은 망연자실하여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지팡이를 들어 아들을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이 못난 놈, 도박빚 때문에 집안의 가보를 훔쳐? 그것도 모자라 저 불쌍한 아이에게 누명을 씌워.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최대감은 박진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박진사, 내 당신을 헛똑똑이라 욕했던 것을 용서하시오. 참으로 제갈 공명이 울고 갈 명출이었소. 내 약속대로 쌀 10가마니, 아니 20가마니를 당장 보내리다. 박진사는 얼떨떨했지만 이내 어깨를 펴고 애엠하고 헛기침을 하며 특유의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허허, 뭘 이 정도를 가지고. 다 평소에 학문을 갈고 닦은 덕분이지. 쌀은 됐고 며느리 보약이나 한 재 지어 보내시게. 사건은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진사를 박탐정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최도령은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았으며 누명을 벗은 분이는 최대감에게 큰 위로금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개선장군처럼 뒷짐을 지고 앞장서 걸었고 연하는 그 뒤를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랐습니다. 마을 어귀 늙은 정자나무 아래서 박진사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며느리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허세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연하야, 네 아버님. 박진사는 품에서 꾸깃꾸깃해진 쪽지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아까 그 쪽지 말이다. 글씨가 참으로 달필이더구나. 마치 내 아비의 글씨를 보는 듯했다. 연하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눈이 침침하실까 하여 제가 조금 크게 썼습니다. 박진사는 껄껄 웃으며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범인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잡았다는 것을. 이 못난 시애비 길을 살려주려고 내가 그 모진 고생을 하며 뒤에서 애쓴 것을 내 어찌 모르겠느냐. 박진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서방이 내 아들이 과거 급제하여 돌아오면 내 제일 먼저 말해주마. 우리 집안의 기둥은 이 못난 애비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말이다.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다. 연하의 눈에서도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그 호통이 없었다면 범인이 어찌 겁을 먹고 자백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용기를 내주신 덕분입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허풍쟁이 시아버지와 그림자 탐정 며느리. 세상 사람들은 박진사가 명탐정인 줄 알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걸요. 밤바람에 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유난히 정겹게 느껴지는 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황금야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엉뚱해 보여도 속으로는 서로를 누구보다 아끼고 존중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모습에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란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빛내주는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지혜로운 사랑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미소를 선물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와의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밤도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 이 되어야 하겠지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밤입니다. 황금여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귀신? 호랑이? 아니면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간 날 현관문 도어락 소리? 옛 어른들은 호랑이보다 곶감이 무섭다 하셨지만 오늘 만나볼 이 남자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바로 내 마누라다. 오늘 밤 여러분의 배꼽을 훔쳐 달아날 기막힌 사내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 방방곡곡 남편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지 않던 어느 시절 저기 깊은 산골 마을 끄트머리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한 초가집에서 유독 서러운 곡소리가 들려오니 바로 천하제일 공처가 박서방네 집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 아침. 남들은 꽃구경이다 뭐다 난리인데 우리 박서방은 밥상머리에서부터 식은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가시방석에 앉아 눈칫밥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박서방이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뜹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오므리고 호로록도 아닌 흡 하며 넘기려던 찰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벼락 같은 고함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밥 먹는 소리가 왜 그리 커요? 천둥 치는 줄 알았네. 아주 동네방네 나 밥 처먹소 하고 광고를 하세요. 광고를. 박서방의 처 김씨 부인입니다. 덩치는 산만하고 눈빛은 매섭기가 독수리 같아서 동네 똥개들도 김씨 부인이 뜨면 꼬리를 말고 오줌을 지린다는 전설의 여장부지요. 박서방 너무 억울해서 입에 밥을 문 채로 웅얼거립니다. 아니 임자, 내가 무슨 굿을 한 것도 아니고 국물 한 번 목구멍으로 넘겼을 뿐인데 어쭈? 말대꾸? 밥알 씹는 소리가 딱딱거리는데 그게 소음이지 밥 먹는 소리요? 밥맛 떨어지게 시리. 에잉 쯧쯧. 남들은 서방 잘 만나서 비단 옷 입고 가마 타고 다니는데 나는 무슨 팔자에 저런 곰 같은 위인을 만나서 이 고생인지. 김씨 부인의 혀 차는 소리에 박서방의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밥알 하나라도 흘렸다가는 빗자루 찜질을 당할 게 뻔하니 박서방은 숨도 안 쉬고 밥그릇을 비웁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굴어야 하는 이 처지. 참으로 딱하지 않습니까?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을 쓸던 박서방 잠시 허리를 펴고 파란 하늘을 보며 한숨을 쉬는데 그만 실수로 빗자루 끝으로 옆에 있던 장독대 뚜껑을 툭 쳐서 깨뜨리고 맙니다. 쨍그랑. 아, 그 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나 박서방에게는 저승사자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마누라의 목소리. 지진이 난 듯 땅이 울립니다. 박서방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집신을 꿰어 신었습니다. 이건 생각하면 죽는다. 무조건 튀어야 산다. 이 영감탱이가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먼. 아끼던 10년. 묵은 된장 독뚜껑을 오늘 다리 몽둥이를 아주 분질러 놓을 테다. 김씨 부인이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왔을 때
박서방은 이미 살인문을 박차고 뒷산으로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게 서라. 안 서? 오늘 잡히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내 오늘 너를 잡아서 육포를 만들어버리겠어. 박서방 죽으림을 다해 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풀리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일념 하나로 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아픈 줄도 모릅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마누라의 고함 소리가 호랑이 포유보다 더 무서웠으니까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서 얼씬도 안 한다는 험한 바위산 호랑이 꼴 절벽 끝이었습니다. 박서방 풀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마누라 피하려다 호랑이 굴 앞까지 왔네. 차라리 잘 됐다. 마누라한테 맞아 죽느니 호랑이한테 깔끔하게 잡아먹히는 게 낫지. 적어도 호랑이는 잔소리는 안 할 거 아니냐. 그때였습니다. 동굴 안쪽에서 묵직하고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어흥. 그런데 그 소리가 어째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좀 처량합니다. 마치 월세 밀린 세입자의 한숨소리 같다고나 할까요? 어흥. 에휴. 배고파. 박서방 놀라서 딸꾹질을 시작합니다. 딸꾹, 딸꾹. 어둠 속에서 시퍼런 앙광 두 개가 둥실 떠오르더니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옵니다. 산중의 왕 대호였습니다. 이빨은 단검 같고 발톱은 쇠스랑 같은 무시무시한 놈이었죠. 박서방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님, 살려주십시오. 아니, 그냥 잡수십시오. 저는 맛도 없고 뼈만 남은 늙은이입니다요. 그런데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맞아 죽으니 차라리 호랑이님 뱃속이 편하겠습니다요. 어흥. 박서방, 너무 놀라 자기가 호랑이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게 아니라 앞발로 턱을 괴고는 박서방을 빤히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굵직한 목소리로 사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네, 유부남인가? 박서방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호랑이님이 어찌 사람 말을. 묻는 말에나 대답해. 유부남이냐고.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 도망쳐 나온 얼굴인데? 그렇습니다만. 호랑이님은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호랑이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이었습니다. 들어오게. 밖은 춥네. 동변상련이라는데 내 차마 자네를 잡아먹을 순 없지. 얼떨결에 호랑이를 따라 동굴 안으로 들어간 박서방. 동굴 안은 의외로 아늑했습니다. 호랑이는 구석에 숨겨둔 육포 한 덩이를 꺼내 박서방 앞에 툭 던져줍니다. 먹게. 비상금이네. 마누라 몰래 숨겨둔 거야. 아니, 호랑이님. 이게 무슨. 나 김호랑일세. 이 산의 주인이지.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나도 속사정은 자네랑 별반 다르지 않아. 김호랑이 눈물을 글썽이며 털어놓는 사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산중의 왕이라 불리는 그도 집에 있는 암호랑이 앞에서는 고양이 신세라는 겁니다. 어제도 사냥 나갔다가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빈손으로 들어갔더니 마누라가 발톱으로 내 등짝을 후려치지 뭔가. 옆집 곰서방은 꿀을 단지로 가져오는데 당신은 뭐냐면서. 어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호랑이로 태어나 이 고생인지. 박서방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거든요. 아이고 형님, 아니 호랑이님,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저도 오늘 장독대 뚜껑 하나 깼다가
몽둥이 찜질 당할 뻔해서 도망쳐 온 겁니다. 밥 먹는 소리 크다고 혼나고 숨 쉬는 소리 크다고 혼납니다. 김호랑이 앞발로 박서방의 어깨를 툭 칩니다. 발톱을 숨긴 솜방망이가 묵직합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박서방이라 합니다. 그래, 박아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게. 우리 마누라는 친정인 백두산에 며칠 다녀온다고 했으니 오늘 밤은 자유일세. 그날 밤 기묘한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인간과 짐승, 아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두 유부남의 회합이었죠. 박서방이 품속에 숨겨온 막걸리 병을 꺼내자 김호랑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니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곡차인가. 한 잔 따르게. 받으시오, 형님. 캬, 이 맛에 산다 아닙니까? 박서방이 따라주는 막걸리를 혓바닥으로 낼름 받아먹은 김호랑, 기분이 좋아져서 꼬리를 살랑거립니다. 술이 한숨배 돌자 두 사내는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며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박아오, 여기 내 등 좀 보게. 털 빠진 거 보이지? 이게 지난달에 늦게 들어왔다고 마누라가 물어뜯은 자국이야. 아이고 저런. 형님, 제 정강이 좀 보십시오. 시퍼렇게 멍든 거. 이게 밥상 늦게 차렸다고 걷어차인 겁니다. 어허, 자네도 참 기구하군. 우리는 왜 이러고 살까? 취기가 오르자 김호랑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아우님,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맞습니다, 형님. 우리도 길을 펴고 살아야죠. 하지만 마누라 앞에만 서면 오금이 저리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자네 마누라 역할을 할 테니 자네가 나한테 큰 소리치는 연습을 해보게. 그렇게 시작된 공처가 탈출 상황극. 집채만 한 호랑이가 앞발을 허리춤에 얹고 앙칼진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이 인간아, 또 술 처먹고 들어왔어? 돈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주제에. 박서방 술김에 용기를 내어 소리칩니다. 이 여편네야, 남자가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냐. 나도 가장이다, 가장. 하지만 김호랑이 뭐, 가장? 하고 눈을 부라리며 어흥 하고 포효하자 박서방은 그만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에이 아우님,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 어떡해. 다시, 이번엔 자네가 우리 마누라 역할을 해봐. 이번엔 박서방이 빗자루를 들고 아모랑이 흉내를 냅니다. 아, 김호랑, 너 오늘 사냥감 어디 있어? 또 빈손이야? 털 가죽을 벗겨서 깔개를 만들어 버릴라. 김호랑 그 말에 트라우마가 발동했는지 구석으로 가서 머리를 박고 옵니다. 흑흑, 여보 잘못했어. 다음엔 꼭 멧돼지 잡아올게. 서로의 마누라 흉내를 내다가 결국 둘 다 껴안고 펑펑 우는 박서방과 김호랑. 형님, 우리는 안 되나 봅니다. 그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인가 봐. 밤은 깊어가고 두 공처가의 우정은 눈물 젖은 막걸리처럼 진하게 익어갔습니다. 박서방은 취기에 호랑이의 털을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털이 좀 푸석푸석합니다. 트리트먼트라도 좀 하셔야겠어. 말도 말게. 스트레스성 탈모야. 백약이 무효하더군.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지나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동굴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킁킁. 이게 무슨 냄새야? 낯선 인간 냄새에 쉰내 나는 술 냄새까지. 김호랑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술 취해 풀렸던 눈동자가 공포로 바짝 조여듭니다. 꼬리가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 보이지 않을 지경입니다. 큰일 났네. 백두산 갔다던 마누라가 일찍 돌아왔어.
처가되기 불편하다고 일찍 온 게 분명해. 예, 형수님이요? 아니, 며칠 걸린다면서요. 빨리 숨게. 저 볏짚 더미 뒤로. 들키면 자네는 간식거리가 되고 나는 제삿날이네. 박서방은 허둥지둥 동굴 구석 볏짚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동굴 입구를 꽉 채우는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김호랑보다 덩치가 1.5배는 커 보이는 아모랑이었습니다. 눈빛이 형형한 것이 딱 봐도 보통 성깔이 아닙니다. 이마에는 왕자가 아니라 처자가 새겨져 있는 듯한 살벌한 기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었어? 설마 혼자 술 마셨어? 아모랑이의 추궁에 김호랑은 앞발을 비비며 쩔쩔맵니다. 아,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산신령님이 지나가시다가 고생한다고 한 잔 주고 가셔서 산신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털 빠진 꼴 좀 봐. 또 몰래 숨겨둔 육포 꺼내 먹었지? 내가 그건 비상식량이라고 했어. 안 했어. 우리 새끼들 줄 거라고 했잖아. 아모랑이의 앞발 스매싱이 김호랑의 등짝에 장렬합니다. 퍽! 깨갱! 천하의 호랑이가 강아지 소리를 내며 구석으로 몰립니다. 박서방은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짐승이나 사람이나 마누라 무서운 건 매한가지구나. 저 덩치 큰 놈도 저렇게 잡혀 사는데 내가 별 수 있나? 그런데 설상가상 산 아래쪽에서 또 다른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번엔 인간의 언어입니다. 박서방, 이 인간이 어디로 숨었어? 내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 쉰내 나는 내 놈 냄새가. 이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박서방의 처, 김씨 부인이 횃불을 들고 기어이 호랑이 굴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산짐승들이 그녀의 살기에 놀라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늑대도 곰도 김씨 부인의 몽둥이를 피해 도망갔다는 전설의 등산 실력. 김씨 부인이 씩씩거리며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아모랑이가 고개를 돌려 으르렁거립니다. 크르릉, 어떤 인간이 겁도 없이 내 안방을 침범해. 오늘 저녁거리가 제 발로 걸어왔구나. 보통 사람 같으면 기절할 상황. 하지만 김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횃불을 높이 들고 아모랑이의 눈을 똑바로 쏘아봅니다. 어디서 고양이 주제에 이빨을 드러내? 너 내 남편 봤지? 내 남편 내놔. 여기 숨어 있는 거 다 아니까. 아모랑이 살짝 당황합니다. 이렇게 기센 인간 여자는 처음 보거든요. 고양이? 이게 미쳤나? 확 잡아먹어 버릴라. 잡아먹어? 흥, 웃기고 있네. 이빨에 낀 고춧가루나 빼고 말해. 우리 박서방 어딨어? 볏짚 뒤에 숨겨놓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박서방, 당장 안 튀어나와. 셋셀 때까지 안 나오면 저 호랑이랑 같이 묶어서 찜을 쪄먹을 테다. 하나. 김씨 부인의 고함에 동굴 천장에서 돌가루가 떨어집니다. 김호랑과 아모랑이 모두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볏짚 뒤에 숨어있던 박서방,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덜덜 떨며 기어나옵니다. 아이고, 임자, 여기까지 오셨소. 박서방이 나오자 김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박서방의 귀를 낚아챕니다. 거의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악력. 이 양반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감히 가출을 해? 그것도 호랑이 굴로. 집에 가서 보자고. 오늘 아주 뼈와 살을 분리해 줄 테니까. 김씨 부인이 박서방을 끌고 나가려는데 아모랑이가 길을 막아섭니다. 잠깐, 내 허락도 없이 어딜까. 그러자 김씨 부인 허리에 손을 얹고 아모랑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합니다. 비켜라. 나 지금 열받았다.
같은 여자끼리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너도 집에 있는 내 남편이나 잘 단속해. 저기 구석에서 떨고 있는 꼴 좀 보라고. 남편 기를 얼마나 죽였으면 저 덩치가 저러고 있어? 쯧쯧. 그 말에 아모랑이가 흠칫 놀라 김호랑을 돌아봅니다. 김호랑은 앞발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아모랑이 묘한 패배감을 느끼며 슬그머니 길을 비켜줍니다. 김씨 부인의 잔소리 내공이 아모랑이의 야생 본능을 압도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귀를 잡혀 끌려가며 김호랑에게 슬픈 눈빛으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형님, 부디 건강하쇼. 저는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김호랑도 눈물을 훔치며 답을 보냅니다. 아우님, 부디 살아서 보세. 나도 설거지하러 가야 하네. 김씨 부인은 박서방을 질질 끌고 산을 내려갑니다. 아모랑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혀를 내두릅니다. 와, 인간들이 더 독하네. 여보, 당신은 운 좋은 줄 알아. 저런 여자랑 안 사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김호랑 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신도 만만치 않아. 하지만 입 밖으로 냈다가는 정말 제삿날이 될 테니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아부성 발언을 던집니다. 그렇고 말고. 여보가 세상에서 제일 천사지. 하하. 여보,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 그날 밤 호랑이 굴과 박서방네 초가집에서는 밤새도록 남편들의 비명소리와 마누라들의 잔소리가 화음처럼 어우러져 산골 마을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는 박서방의 애절한 외침과 깨갱 하는 김호랑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지요. 호랑이보다 무서운 마누라, 그리고 그 마누라를 피해 호랑이 굴로 도망쳤던 공처가의 웃지 못할 하룻밤. 어쩌면 이 세상 모든 남편들은 가슴속에 호랑이 한 마리씩 키우고 사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 호랑이도 잡혀 사는 호랑이겠지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옆에 계신 아내분의 눈치를 보며 소리 죽여 웃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배꼽을 훔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아니 눈치 보지 않는 자유로운 밤 보내십시오. 고요한 달빛 아래 마을은 죽은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걸린 달은 유난히도 차갑고 시리게 빛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고요를 깨고 마을 어기 초가집에서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내 꽃신이 어디로 갔냔 말이에요. 혼례를 불과 닷새 앞둔 처녀, 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분이의 곁에는 텅 빈 신발장만이 입을 벌린 채 놓여 있었지요. 분이에게 그 꽃신이 어떤 의미였던가요? 가난한 살림에 시집가는 딸 기죽지 말라고 홀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밤을 지새워 마련해준 비단 꽃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등을 쓸어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분이야, 울지 마라. 내 관아에 가서 사또 나리께 읍소라도 해볼란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어떻게 감쪽같이 신발 한 켤레만 사라진단 말이냐. 하지만 분인의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윗마을 옥분이네, 그저께는 아랫마을 점순이네. 혼례를 앞둔 처녀들의 꽃신이 마치 증발하듯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바람에 흉흉한 소문이 실려다녔습니다. 처녀 귀신이 질투해서 가져갔다더라. 아니다. 꽃신을 잃어버리면 혼사길이 막힌다던데 누군가 저주를 건 게야. 마을의 처녀들은 밤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떨었고 혼례를 앞둔 집안에는 웃음 대신 깊은 한숨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마저 두려움에 떠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관아의 작은 별채, 희미한 호롱불 아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아의 다모, 소정이었습니다. 남들이라면 연지곤지를 찍고 낭군님을 기다릴 스물 남짓한 나이였지만 소정의 손에 들린 것은 고운 비단옷이 아니라 거친 광목천이었습니다. 소정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 붓으로 그린 듯 유려한 턱선, 복숭아빛이 감도는 뺨, 영락없는 고운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휴. 짧은 한숨과 함께 소정은 거친 광목천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단단히 동여매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숨이 턱 막혀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곡선을 지우고 부드러움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여인으로 태어나 규방에 갇혀 바느질이나 하며 시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이름 없는 들꽃으로 살지언정 내 발로 세상을 누비리라. 소정의 독백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가슴을 납작하게 동여맨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갓을 머리에 쓰고 푸른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걸쳤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다모 소정이 아닌 날렵하고 수려한 미소년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소정은 각근을 매만지며 씩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법 그럴싸하구나. 이 정도면 지나가는 처녀들 마음 꽤나 울리겠어. 그녀는 허리춤에 육모방망이 대신 멋스러운 부채 하나를 꽂아 넣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되면 잠복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그녀의 기지였습니다. 범이나 내가 아무리 신출귀몰해도 이 소정의 소나기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 기필코 눈물 흘리는 처녀들의 한을 풀어주리라. 밤 공기를 가르는 소정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정은 꽃신 도둑의 다음 표적이 될 법한 김진사댁 담벼락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골목,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달빛을 밟으며 누군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놈인가? 소정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부채를 꽉 쥐고 숨을 죽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자 소정은 범인을 덮치기 위해 골목 모퉁이를 돌아 확 튀어나갔습니다. 거기 서라. 으악, 아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밤늦도록 서당에서 책을 읽다 돌아오던 마을의 고지식한 선비 이연이었습니다. 이연이 품에 안고 있던 서책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련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소정은 황급히 허리를 굽혀 흩어진 책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요. 내 앞을 잘 보지 못한 탓이요. 이연도 당황하여 함께 몸을 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동시에 집어 들려던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고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이 때마침 얼굴을 내밀며 좁은 골목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을 등진 소정의 얼굴, 갓 아래로 드러난 오똑한 콧날, 별을 박은 듯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당황스러움에 살짝 벌어진 붉은 입술. 이연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 저 깊은 곳에서부터 쿵 하는 거대한 울림이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벼락 같은 전율이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내가 세상에 있었단 말인가? 이연은 자신의 얼굴이 불에 댄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책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만 가보겠소. 실례했소. 도련님? 잠시만요. 이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골목길을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심장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연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달빛 아래 마주쳤던 그 미소년 선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조상님,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이연은 가슴을 치며 울먹였습니다. 평생을 공자왈 맹자왈하며 살아온 이 이연이 어찌하여 사내에게 마음이 동한단 말입니까? 내가 남색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병고란 말인가. 밤새도록 이연의 방에서는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책장 넘기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경전을 읽어보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소정의 웃는 얼굴로 변해 춤을 추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여름 소나기였습니다. 잠복 근무 중이던 소정은 비를 피하기 위해 근처 폐가의 좁은 처마 밑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후유, 하마터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될 뻔했네. 소정이 옷에 묻은 빗물을 털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후다닥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같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가 어찌 이리 갑자기. 바로 이연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도포 자락을 짜며 고개를 들다가 옆에 서 있는 소정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제 그 도련님이시군요. 소정이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필이면 이 좁은 처마 밑에서 밤새 꿈속을 괴롭히던 그 위험한 사내를 다시 만나다니요. 처마는 두 사람이 서 있기엔 너무나 비좁았습니다. 들이치는 비를 피하려다 보니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빗소리는 세차게 땅을 때렸지만 이연의 귀에는 오직 옆에서 들려오는 소정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소정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비냄새와 섞인 그 향기는 묵향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새벽 안개 속에 핀 난초처럼 청아하고 달콤한 향기. 이연은 저도 모르게 킁킁거리며 그 향기에 취해갔습니다. 사내에게서 어찌 이리 고운 향이 난단 말인가. 정신 차려라, 이연아. 너는 선비다. 너는 사내다. 이연은 애써 먼 산을 바라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비가 참으로 야속하게 내리는구려. 그러게 말입니다. 도련님께서는 어디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소정이 고개를 돌려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빗방울 하나가 소정의 속눈썹에 맺혀 있다가 톡 하고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연은 그 빗방울이 되고 싶다는 불경스러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걷고 있었소. 이연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더듬거렸습니다. 소정은 그런 이연이 재미있다는 듯 눈을 반달처럼 휘며 생긋 웃었습니다. 도련님은 참으로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그 미소 한 방에 이연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빗소리 속에 두 사람의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흘러갔습니다. 비가 그친 후 소정은 다시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꽃신 도둑이 훔친 신발을 작물로 팔아넘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정은 마을의 기생집 월양루 근처를 기웃거렸습니다.
기생들이나 왈자패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지요. 한편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갔던 이연은 도저히 소정을 잊을 수 없어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 선비가 분명 수상하다. 내 마음을 훔쳐간, 아니,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한 그자의 정체를 밝혀야겠다. 그럴싸한 명분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저 소정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연의 눈에 월양루 대문 안으로 슬쩍 들어가는 소정의 뒷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연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아니, 저 고결해 보이는 선비가 대낮에 기생집을 드나든단 말인가? 이연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정의감도 아니고 유교적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질투였습니다. 어찌 나에게 보여준 그 맑은 미소를 흘리고 다니며 기생들과 희희낙낙하려 한단 말인가. 이연은 부들부들 떨며 월양루 담벼락에 바짝 붙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연은 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타락했구나. 내 눈이 삐었지. 저런 남봉꾼에게 마음을 뺏기다니. 하지만 이연은 담벼락에 귀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기생을 만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감시해야겠다. 이것은 마을의 풍기를 지키기 위한 감찰이다. 소정은 기생들에게 꽃신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었지만 담장 밖의 이연에게는 그저 연애 노름을 하는 것으로만 보였습니다. 소정이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이연은 발을 동동 구르며 혼자만의 사랑 싸움을 처절하게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정의 경계심도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 며칠째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분명 꽃신 도둑이다. 내 뒤를 캐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야. 그날 밤 소정은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도둑이 자주 출몰한다는 외딴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소정의 뒤를 덮쳤습니다. 바로 이연이었습니다. 이연은 소정이 또다시 밤늦게 어딘가로 가는 것을 보고 위험한 일에 휘말릴까 걱정되어 쫓아온 것이었지요. 거기 서시오. 이 야심한 밤에 어딜 가시는 게요? 이연이 소정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이거 놓거라. 내 놈이 도둑이냐? 소정은 반사적으로 이연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두 사람은 서로 뒤엉킨 채 우물 난간으로 넘어졌습니다. 위험해. 풍덩. 두 사람은 시커먼 우물물 속으로 함께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깊지 않았지만 차가운 물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푸앗, 콜록콜록. 물 위로 솟구친 이연은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에 젖은 소정의 갓이 벗겨져 둥둥 떠내려가고 상투가 풀어진 검고 긴 머리카락이 물미역처럼 수면 위로 차르르 퍼져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방울 사이로 젖은 도포가 몸에 달라붙어 숨길 수 없는 여인의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도련님? 이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리가 어찌 그리 기시오? 그리고 그 모습은. 소정은 당황하여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물기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미소년이 아닌 물의 요정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나는 관아의 다모 소정이다. 너야말로 누구냐? 왜 밤마다 내 뒤를 밟은 것이냐? 이연은 멍하니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밀려오는 거대한 안도감. 사내가 아니었어. 여인이었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었어. 이연은 풀린 다리로 물속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오. 나는 그저 뭐란 말이냐? 이연은 젖은 눈으로 소정을 바라보며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진심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도련님이 보고 싶어서 당신의 그 고독한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왔을 뿐이요.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소정은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해서 쫓아온 게 아니라 사내인 자신을 연모하여 쫓아왔다는 이 순진하고 엉뚱한 선비. 내가 사내인 줄 알고도 연모했단 말이냐? 그러하오. 나는 내가 미친 줄 알았소. 헌데 여인이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이연은 우물벽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소정은 기가 막혔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 속이었지만 두 사람의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이연은 소정의 수사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맹세했습니다. 내 명석한 두뇌로 낭자를 돕겠소. 범인은 반드시 내 손으로 잡게 해주시오. 이연은 마을의 기록들을 뒤지며 꽃신이 사라진 집들의 위치를 분석했습니다. 낭자 보시오. 사라진 집들이 모두 마을 외곽 귀신숲이라 불리는 곳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있어. 귀신숲? 거기엔 미친 꽃분 할매 혼자 살지 않습니까? 소정과 이연은 즉시 꽃분 할매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방 안에서는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색시, 고운 새색시, 신신고 가야지. 소정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경악했습니다. 방 안가득 마을에서 사라진 수십 켤레의 꽃신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이 신발들이 다 뭡니까? 소정이 소리치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백발의 노파가 꽃신을 끌어안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내 거야. 가져가지 마. 잃어버리면 시집 못 가. 서방님이 기다리는데. 신발이 없으면 못 가. 할매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꽃신 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이연은 할매의 낡은 저고리 고름 사이로 삐져나온 빛바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50년의 세월에 누렇게 뜬 종이에는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꽃분 낭자에게 오늘 밤 유시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서 기다리겠소. 우리 함께 떠납시다. 돌쇠 올림. 이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낭자, 이 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오. 50년 전 가난 때문에 사랑을 반대당하고 야반도주를 하려 했던 모양이오. 헌데 그날 밤 신발을 잃어버려 찾느라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했고 정의는 떠나버린 것이지. 할매는 50년 전 그날 밤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례를 앞둔 처녀들의 꽃신을 볼 때마다 자신의 잃어버린 꽃신이 생각나 무작정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50년 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소정은 잡으려던 포승줄을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할매의 앙상한 등은 죄인의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한 속에 살아온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의 한은 미워할 수 없다 했습니다. 도련님, 우리는 이 할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소정의 말에 이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친 할망구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50년 전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자 하나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누. 내가 집에 있는 남은 비단을 가져오리다.
내가 잔치국수를 삶겠소. 마을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꽃분 할매를 위한 가짜 혼례식을 열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한 여인의 맺힌 가슴을 풀어주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혼례식 당일 소정은 남장을 벗어던졌습니다. 다모의 거친 옷 대신 마을 아주머니들이 빌려준 고운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그녀는 오늘 할매의 수모 신부 들러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연은 멍하니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연지곤지만 찍었을 뿐인데 그 모습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낭자, 천상의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소. 도련님도 오늘 꽤나 늠름하십니다. 어서 가시지요. 신랑이 기다립니다. 할매의 가상의 신랑 역할은 마을에서 가장 덕망 높은 촌장 어른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쭈글쭈글한 손에 하얀 장갑을 끼고 곱게 단장한 꽃분 할매가 소정의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새색시 들어오신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할매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매의 눈에는 지금 이 순간이 50년 전 그토록 꿈꾸던 그날로 보였을 것입니다. 서방님, 오셨소? 내 신발 찾느라 늦었소. 할매의 그 한마디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가짜 신랑에게 절을 올리고 평생 신어보지 못했던 꽃신을 신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밤 할매는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잠들 듯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짓누르던 한을 풀고 꿈속에서 진짜 서방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할매의 장례를 치른 후 소정은 다시 관아로 돌아가기 위해 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이연이 다가와 소정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정낭자. 이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는 그 갓을 쓰지 마시오. 사내의 옷 속에 당신을 가두지 마시오. 하지만 저는 다모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세상을 구할 수. 그렇다면 내가 낭자의 갓이 되고 도포가 되어드리리다. 낭자가 험한 세상에 다치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지키는 사내가 되겠소. 이연은 소정의 손에서 갓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소정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보았던 당신의 진짜 모습, 그리고 할매를 위해 울어주던 그 따뜻한 마음을 연모하오. 부디 내 곁에서 꽃신을 신은 여인으로 살아주시오. 소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한 척, 사내인 척 살아왔던 지난날의 외로움이 이연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도련님, 소정은 이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비추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오해와 착각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타인의 아픔까지 치유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먹먹한 여운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황금여화의 손을 잡아주세요. 꿈결 같은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